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즐겨 듣는 50대 여성입니다. 수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지냈던 저 또한 만만치 않게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연을 듣고 보니 참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듣고 난 후 부끄러워지기도 했답니다. 고작 이런 일로 그동안 스스로를 연민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끄러움에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와 같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병간호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내세울 만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줌의 위로나 희망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저의 집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못한 탓이었죠.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건강했다면 달동네는 벗어나지 못해도 먹는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 부모님은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는걸요. 아버지께서는 다리가 안 좋으신 까닭에 막노동조차 하지 못하셨고, 어머님께서는 폐가 약한 탓에 모든 일이던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셨죠. 어쩔 수 없이 집안 가장의 역할은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 말이에요. 불행 중 다행히도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신 담임 선생님께서 믿을 만한 곳이라며 취업 추천서를 내주셨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회사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 좋으신 분이더군요. 처음 시작하는 일에 실수를 해도 꾸중을 하거나 눈치를 주는 대신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회사분들의 배려 덕분에 제법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회사에 많은 분들이 친절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위 직급인 사수분이셨죠. 다정하고 어른스러운 사수분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짝사랑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사수분을 마음에 담았다고 해서 고백을 하거나 짝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네요.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어린 나이밖에 없는 제가 다가가기에 사수분은 너무 완벽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짝사랑하는 마음만 커져간 채 일을 한 지 3년이 되었죠.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며 사수분께서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송별회가 벌어진 마지막 출근 날 사수분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해 저는 너무 모자란 사람인걸요. 하지만 사수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기에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을 했죠. 사수분의 고백을 받아들인 후 저희는 3년간의 연애를 시작했고 그 계기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기초수급자 부모를 둔 가난한 집안의 딸내미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인데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항상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스스로도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의 장남인 남편을 빈몸으로 홀랑 채갔으니 시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여름에 김장을 담는다던가 갑자기 새로 산 이불 빨래를 하라고 시키셔도 꿋꿋하게 따르게 되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련님과 동서까지 저를 가정부 취급을 했거든요. 아마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들과 다르게 한참 모자란 중소기업에 다니는 형수에게 사람 취급을 하기 싫었던 것이겠죠.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남편은 무시받으며 슬펐던 기분을 모두 잊을 만큼 잘해주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남편만 있다면 모든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걸요. 하지만 원래부터 복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까닭인지 아니면 분에 넘치는 남편을 욕심내서인지 결혼한 지 4년 만에 하늘은 저희 부부에게 날벼락을 떨어뜨리더군요.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의사가 말하길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친 남편은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다 했는데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바닥에 쓰러진 것도 모자라 통곡을 하며 흐느끼기 시작하셨네요. 아이고,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복도 없는 저 망할 것이 기어들어오는 바람에 기어코 우리 장남 숨통을 끊어놓는구나. 어머님, 아무리 속상하셔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초수급자 집안에서 가난하게 자란 게 형님 탓은 아니잖아요. 큰 사고를 겪은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든 와중에 모든 책임을 친정에게 전가하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보자 심란한 마음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채 시어머니 앞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대놓고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서방이 아파서 누워있다는데 어떻게 된 애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어? 너는 이 상황이 슬프지도 않나 보구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이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오냐,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걸어서 제 발로 출근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니 이게 다 삐쩍 고른 나무 마냥 복도 없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생긴 일 아니냐? 너만 아니었어도 건강하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병자 마냥 침대에 누워있을 일이라도 있었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염치가 있으면 응당 그래야지. 누구 때문에 우리 집 귀한 장남이 저리 크게 다쳤는데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신세 되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들 깨어날 수 있게 정성껏 간호해야 할 게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돌아가고 혼자 남아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남편을 보자 착잡함과 서글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무거워진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왔고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값비싼 돈을 내고 좋은 의료진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정성 어린 병간호뿐이었어요. 다행히 이런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의식을 되찾아 주었죠.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힘든 일은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후 시작되었네요. 물론 남편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둔다면 지금 당장은 남편의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과 위로금과 보험금으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후의 일이 참 막막했죠. 그렇다고 남편의 병간호를 포기한 채 계속 일을 다닐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힘든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의 수술비까지 저의 지갑에서 나가야 했는걸요. 부모님께서는 얼마 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까지 해지하셨기에 수술비는 그 배로 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진짜 돈이 없을 미래를 생각하니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한참 동안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시동생 부부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빌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수술비를 빌려주기는커녕 불호령을 할 것이 뻔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걸요. 시동생이 비웃기는 할지언정 적어도 최대한 부탁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줄 것 같았거든요. 도련님,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염치 없다는 거 잘 알지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 저희 아버지 다리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뻔뻔하시네요. 형님이랑 관련된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친정아버지 수술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뇨. 어른이면 자기 집안일은 스스로 해결할 줄 아셔야죠. 절대 안 됩니다. 도련님은 생각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어요. 아마도 시어머니의 입김이 적용한 듯 싶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시동생 부부를 앉혀두고 없는 집구석에서 살던 저에게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한평생 가난하게 살던 것은 꼭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한다면서요. 돈을 갚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도련님 돈 들고 도망갈 일은 없으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 우리 형이 참 불쌍하네요.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형님은 형수님이 손아래 동생한테 돈이나 꾸러다니는 양심 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를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한다고 난리 피웠을 때 어떻게 해서든 반대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저는요, 형수님한테 10원 한 장 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친정아버지 수술비를 구하던 아니면 직접 친정아버지 다리를 붙여주던 알아서 하시고 이만 돌아가세요. 도련님 제발요. 저 도련님 아니면 돈 나올 곳도 없어서 그래요.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세요. 돈만 빌려주시면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다 할게요. 도련님은 생각보다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절대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시동생 부부가 아니면 돈을 빌릴 곳이 없기에 죽기 살기로 시동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두 손이 다를 정도로 빌었어요. 자존심까지 버리며 빌자 결국 시동생은 제 아버지의 수술비를 빌려주더라고요. 물론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무급으로 갓난쟁이인 시조카를 봐줘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네요. 일이 어찌되었건 큰 고비는 넘긴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리 수술을 마친 후 저의 일상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흘러나갔어요. 시조카를 돌보는 일부터 남편의 병간호 일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에 대한 책임감과 수술비를 빌려준 도련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 모든 일을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고요. 그나마 남편의 병원비에 관한 모든 돈은 시어머니께서 해주셨기에 남편의 퇴직금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생활비는 받아놓은 퇴직금을 쪼개가며 썼기에 돈이 없어 허덕이는 최후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남편이 언제 나을지 모른다는 좌절감이었네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마음이 울적해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노년에 함께 전국 여행을 하자는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망 하나로 악자같이 노력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남편을 향한 노력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남편의 상태 역시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비록 느리긴 했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엄두도 못 내었던 재활치료까지 시작하게 되었고요. 서서히 차도를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네요. 조바심을 내는 대신 남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할 일을 했고요. 그리고 길고 길었던 8년이란 시간을 끝으로 남편은 완전히 완치를 했답니다. 물론 평생 한 발을 절어야 한다는 후유증이 남긴 했지만 남편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기에 그런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는걸요. 남편 또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시어머니 또한 완전히 병상에서 일어난 남편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을 와락 끌어안으며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남편에게는 인자한 어머니 그 자체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열렬한 환대가 있은 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8년 만에 찾은 평온함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 평온함을 즐길 시간이 없었네요. 남편이 침실에 누워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완치한 후 자기 집보다 더하게 저희 집을 들락날락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다며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저희 집에 머물기 일쑤였습니다. 솔직히 불쑥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네요. 아무리 아들이 완치한 것이 기쁘다고 해도 결혼한 아들 집에 한 달씩 머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께서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희 집에 머무는 것이 불편했는지 참다 못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여기서 지내신 지 벌써 2주일이 지났는데 집에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멀쩡해졌는데 애미가 옆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지. 그리고 어디 여기가 남의 집이냐? 아들 집에 애미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 애미 걱정하지 말고 아범 너는 몸보신할 생각만 해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게 잘 돌려 말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저희 집에 머물다 보니 보다 못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어머니 계셔서 좋기는 한데 솔직히 너무 오랫동안 집에 계시니까 불편해서요. 물론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제는 저희 집사람이랑 단둘이서만 있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저 사람 제 병간호하느라 곱고 예쁜 시절 다 보냈잖아요. 8년 동안 간호해준 은혜를 갚으려면 평생을 잘해도 모자라겠지만 지금이라도 저 사람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뭐야? 아범 너는 똥수발 드느라 고생한 마누라만 보이고 자식 걱정에 8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이 애미는 걱정도 안 된다 이 말이냐? 도대체 저 몹쓸 것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애미를 내쫓으려고 하는 게야? 몹쓸 것이라뇨. 저 사람 어머니도 마다한 병수발 지금까지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다 들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삐창나간 고무신 주제에 분에 넘치는 공무원 집안에 시집 왔으면 병수발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지. 낳아주고 길러준 애미한테 대드는 것 보니 아범 네가 저 몹쓸 것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로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애미가 참하고 좋은 여자로 구해놨으니 당장 선부터 보고 저것하고 헤어져라. 몸도 건강해졌는데 언제까지 저 헌신짝 같은 것하고 살 수 없지 않니? 지금 저더러 재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재혼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눈앞에 멀쩡히 살아있는 며느리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한 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을 당연한 거라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다 늙어 혼자 살기 싫으면 병간호라도 똑바로 하라고 윽박 지르셨던 분이 정작 남편이 다 낫고 나니 얼굴을 싹 바꾸고 남편에게 재혼을 권하시다뇨. 그건 지금까지 고생한 저에게 나가서 혼자 살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의 말이 기가 찬지 한참을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만 뱉어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단칼에 잘라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저더러 저 때문에 고생만 한 저 사람 버리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라는 말씀이세요? 저 사람이요. 어머니한테는 단순히 어머니 대신 아들 병간호해준 며느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은인이자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 재혼을 하니 마니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자꾸 재혼 들먹이면서 저 사람 괴롭히시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저 안 보고 살 거예요. 아범, 애미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시어머니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당황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문난 효자였던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한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남편은 억지로 시어머니를 쫓아내다시피 저희 집에서 내보냈는데요. 남편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처음처럼 사랑해준다는 것과 병간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두 알아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희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밤늦게까지 산책을 하면서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늙은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탓에 저희 부부에게는 신혼 초 즐겼어야 할 행복한 시간들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컸어요. 나날이 줄어가는 통장의 잔고를 보던 남편은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 낫기는 했지만 아직도 병원을 오가며 몸 상태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 오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군요. 그래서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제가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단칼에 그 의견을 잘라냈어요. 지금까지 고생시킨 것도 갚으려면 평생이 걸리는데 더 이상 자신 때문에 희생하지 말라면서요. 남편의 뜻은 너무나 확고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기롭게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는 했지만 8년의 공백기 탓인지 남편이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쉽사리 오지가 않았는걸요. 계속 낙방하는 현실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사고 전 대기업을 다니며 누구보다 잘 나가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잘 나가던 예전을 뒤로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찾아온 불행은 허영심 많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시동생 부부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역시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잘 나가기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형이 나이 40에 고작 경비원 일을 하는 걸 보면 말이야. 어머, 당신도? 큰 사고 당하고 일상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지. 어디 큰일 겪은 사람이 전처럼 생활할 수 있나. 아무렴 하찮은 일을 해도 일하는 사람만 행복하면 됐지. 수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안 그래 아주버님? 남편을 깎아내리는 시동생도 미웠지만 도와주는 척 남편을 헐뜯는 동서가 더 밉더군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남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남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남편을 헐뜯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 상황을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도련님이고 동서고 정말 너무하네요.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감싸주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잘못한 것도 아닌 사고 당한 걸로 조롱을 하다니요. 전후 사정 모르는 남도 이렇게 막대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형 없다고 바닥에 엎어져서 돈 빌려달라고 싹싹 빌던 게 누군데 이제 형님 돌아왔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유세 떠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말은 하는 거죠. 입장 바꿔서 도련님 자식이 큰 사고 당하고 남한테 조롱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실 거잖아요. 세상에 어디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동서도 자기 자식 큰 사고 당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더럽지? 지금 내 기분이 딱 그래. 우리 남편이 뭐가 모자라서 동서 같은 사람한테 조롱을 당해야 하는데? 당신 괜히 상대하지 마. 못 배운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배운 거 없어서 경우 없고 예의 없고 더 상대했다가는 우리 입만 아프니까 그만 가자고. 형수한테 못 배운 거라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가만히 있던 남편은 못 배운 집안이라는 말에 발끈하며 도련님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경우 없는 집안이랑 살더니 형도 상놈 다 됐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 멱살이나 잡아 올리고. 앞으로 이런 상놈의 집안이랑은 상종도 안 할 테니까 어디 한번 집안 도움 없이 잘 살아보라고. 나도 너 같은 자식은 동생으로 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발길할 생각도 하지 마라. 시동생이 떠나가고 난 후 착잡한 기분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어요. 만약 시동생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으면 남편과 시동생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괜히 작은 말다툼 때문에 형제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웠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막말이란 짓거리는 놈과 확실하게 절연을 하게 되어 좋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경우 없이 구는 혈육을 정리하고 평생 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참 잘 되었다고 말을 해주었죠. 일이 어찌되었던 항상 편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과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경비원으로 출근을 한 후 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절대 일하지 말라는 남편의 충고에 혼자만의 여유를 즐겨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가까운 마트에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니 남편 또한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요. 남편은 일이 힘들면 언제 그만두어도 좋다고 말을 했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고 난 후 삶의 활력이 돌 정도로 좋았죠. 아나무인인 시동생 부부의 아이를 돌보는 것에 비하면 계산원으로서 하는 일은 너무나 쉬웠거든요. 짧게 일하는 마트 계산원 일은 큰 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퇴근 시간이 1시간 일찍 끝나는 남편은 항상 집안 청소를 해주었는데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네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퇴근 시간이 3시간이나 늦어진 것도 같이 저녁을 먹지 않게 된 것도 모두 사정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쪽 남편 바람이 난 것 같아. 누가? 우리 남편이? 저 그럴 사람 아니니까 이상한 추측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참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까막눈이구만. 여기 직원들 사이에 소문 다 났어. 그쪽 남편 다방 커피집 여자랑 바람났다고. 뜬소문 믿기 좋아하는 동료 직원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는데요.
동료 직원은 불쑥 핸드폰부터 내밀더군요. 동료 직원의 핸드폰에는 민망한 차림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은 변함이 없었죠.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서 먼저 사진부터 찍었지. 증거가 없으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 원래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병수발 들어준 조광지처 참 고마운 일이지만 새로운 여자 나타나면 눈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당장 가서 이혼한다는 소리부터 하지 말고 슬쩍 떠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나이에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 손때 타긴 했어도 데리고 살던 남편 살살 달래서 데리고 사는 게 훨씬 낫지. 평소 푼수 같은 동료와 말을 섞는 것을 싫어했지만 이번만큼은 동료의 말처럼 하기로 했어요. 분명 바람을 피운 것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남편만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하는 대신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설득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마침 남편은 집에 와 있었기에 심호흡을 한 뒤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순순히 외도의 사실을 인정하며 대뜸 이혼장을 꺼내오더군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가족과 손절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유지하려던 남편이 고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 때문에 이혼장을 요구하다뇨.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았다고 하니 솔직하게 말할게.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어. 당신 어떻게 날 두고 만난 지 고작 한 달도 안 된 여자 때문에 이혼하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도 나한테 그랬잖아. 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죽을 때까지 잘해줘도 다 못 갚을 것 같다고. 근데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미안해. 근데 내 마음이 그런 걸 어쩌겠어. 사실 동생이랑 의절하다시피 인연 끊고 살 때부터 당신이랑 사는 거 그냥 의무감같이 느껴져서 지루하고 따분했어. 그때 처음으로 다방에 가서 그 여자 만나게 된 거고. 내가 죽을 놈인 건 알지만 이런 내 마음 이해해줬으면 해. 8년 동안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죽을 때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나는 절대 안 해줄 거야. 정말 미안해.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이 집이랑 내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당신한테 줄게. 새로 만난 여자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포기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다뇨.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변한 남편을 보니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슬픔이 밀려왔는걸요. 이혼 통보를 한 남편은 할 일이 다 끝났다는 듯이 방으로 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와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당신도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나랑 같이 있기 싫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혼하고 나면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할 텐데 먼저 나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잡아보려고 했었지만 남편은 참 야속하게도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갑작스럽게 닥친 변화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든 이겨내고 다시 남편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요. 남편의 병실에 누워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련이 닥쳐온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힘들어하는 저에게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미 변해버린 사람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만 이혼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온갖 모진 말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누구보다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다른 남자들에게 커피나 타주는 며느리보다는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가 더 나을 테니까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시댁의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시어머니께서는 모진 말을 하기는커녕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아가 잘 왔다. 우리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살았던 네가 이 중요한 순간에 이혼이라니. 그게 웬 말이니? 이렇게 먼저 찾아와주고 참 고맙구나. 제가 그이한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일이 어찌되었던 끝까지 우리 집 식구로 남겠다니 고마워 눈물이 다 나는구나. 일단 병원부터 가자꾸나. 시어머니께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기는커녕 제 손을 잡고 택시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8년 동안 통원 치료를 했던 병원으로 향했죠. 도통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를 따라 병원을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병실의 문을 여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네요. 병실에는 심하게 다친 시동생이 누워 있었거든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병실로 들어가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전후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던 시동생은 한 달 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곧바로 운전을 했다고 해요. 멀쩡한 정신이 아닌 채 운전을 했기에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운이 나쁘게도 도련님께서는 큰 화물차와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척추 쪽 신경이 많이 망가져 불구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저 자식도 딸린 것이 불쌍하지 뭐니. 이기적인 태준이 애미가 병수발 들어줄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네가 병수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큰 사고를 당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시동생이 불쌍하기는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어머니의 말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온 저에게 또다시 병수발을 들라뇨. 멀쩡히 아내까지 있는 시동생의 병수발을 부탁하는 시어머니를 돛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도련님 병간호를 부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8년 전에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남편 병간호는 아내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건 너희 식구한테 애가 없으니 한 말 아니니. 제처가 병수발 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다만 태준이 애미는 일도 다니고 애도 봐야 하지 않니? 병수발 드는 게 회사 일처럼 몇 시간 하고 딱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머뭇머뭇 병수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자 왜 시어머니가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알겠더군요. 빵빵한 처가댁을 가진 동서네에게 시동생의 병수발을 들기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가난한 저희 집을 들먹이며 재혼을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시동생의 병수발을 시키다니 얄팍한 수를 쓴 시어머니의 행동이 기가 막혔네요. 제가 왜 도련님 병수발을 들어야 하나요? 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8년 동안 남편 병수발 들라고 하면 베끼들 만큼 다른 사람 병수발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가까운 가족이라도 정해진 기한 없이 병수발 들라고 하면 도망가는 마당에 제가 왜 도련님 병수발을 들어야 하나요? 일 다니고 애보기 바쁜 동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머니가 직접 도련님 병수발 들면 되잖아요. 다 늙은 시애미가 어떻게 병수발을 들 수가 있니? 병수발 들려면 아직 젊고 경험도 많은 네가 하는 게 낫지.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라. 병수발 들어준다면 내가 너희 시댁의 용돈 정도는 챙겨주마. 용돈이 아니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싫어요. 저는 절대 도련님 병수발 들 생각 없으니 전문 간병인을 쓰시던 어머니가 직접 도련님 병수발을 드시던 알아서 하시면 좋겠네요.
못된 것.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주제에 이럴 때라도 나서서 집안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시애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치켜들어졌을 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혼하는 사람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괴롭히시는데요. 경호 병수발은 제가 책임지고 맞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애미 앞에서 똥수발이나 드는 천한 일을 한다고 난리를 칠 수가 있어. 네가 아주 이 애미 숨통 터지는 꼴을 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럼 저도 어머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가족이랑 관련도 없는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머니나 저 대신에 똥수발이나 드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귀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람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이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을 8년씩이나 병수발 시킨 걸로는 모자라세요? 남편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시어머니와 싸웠는데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네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를 알아버렸거든요. 하지만 한 번 더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기에 병실을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바람이 났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요. 예상한 대로 남편은 저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바람이 난 것처럼 꾸미고 이혼을 하자고 했던 것이더군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끈질긴 시어머니가 도련님 병수발을 시킬 것을 알았던 것이었죠. 당신이랑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도련님 병수발을 들면서 사는 게 낫지. 도련님 병수발 들 테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기약 없는 병수발을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지만 남편과 헤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먼저 도련님의 병수발을 들겠다고 나섰는데요. 남편은 그 말에 펄쩍 뛰며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나 병수발 든 거 한두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8년이야. 꽃다운 날 다 보내고 이렇게 살게 한 것도 미안한데 여기서 더 당신을 고생시키라고? 차라리 이혼하고 나 혼자 고생하면 했지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한테는 도련님 병수발 하는 것보다 당신이랑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 당신 혼자 도련님 병수발 때문에 고생시키고 나 혼자 몸뚱이 편하게 있는다고 어디 행복할 것 같아? 오히려 고생하는 당신 생각나서 더 고통스러울걸?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무 혼자 감내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자.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위안되자고 있는 게 부부인 거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같이 못난 놈한테 목매지 말고 새로운 남자 만나 새 출발하고 행복하게 살아. 괜히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뜻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도저히 꺾지 못할 정도로요. 그 후 시동생의 병실을 찾아가 남편을 다시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병원 밖으로 내쫓으며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마다 간절하게 빌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예전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인 것은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간절한 진심은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말처럼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말았네요. 출근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전적으로 시동생의 병수발을 들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백기를 들고 시동생을 시설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활까지 포기하면서 시동생의 병수발을 들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죠. 시동생이 시설로 들어간 후 저희 부부는 예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패를 부릴 수 있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인지 남편은 절대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유지하더군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아내와 갈등이 있다고 해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8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며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갚아준 것뿐이라고 답하곤 해요.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고 배려해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살아갔을 테니까요. 사연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가족의 병수발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과 정성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